안녕하세요. 원일이 TV 시작합니다. 84번째 이야기는 우리 진보 농객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생방송입니다. 오늘 이렇게 벌써 접속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지금 벌써 들어와 있는 질문 중에 김수민 평론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벌써 어느 분이 답을 해주셨네. 어느 정도 설명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전에 들려주세요. 보니까 시의원 출신의 네. 진보 논객이다. 이렇게 전력 더하기 성향까지 얼핏 대략적으로 예. 정리를 누군가가 해주셨습니다. 예, 진보 농객 세상에서 지금 이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둘 다 맞는 팩트죠. 시의원 하셨고 네, 구미 시의회 의원을 2010년부터 네. 2014년까지 역임했습니다. 네,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번 해보셨고 네. 그다음에 진보 농객 맞죠? 뭐 진보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쓰여져가지고요. 맞아요. 그냥 좌파라고 불러도 됩니다.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런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합리와 균형을 찾는 정치의 균형점을 찾아보라는 게 원일이 TV의 컨셉이니까 네.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저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균형만 잡혀 있으면 어느 분이든 논쟁을 저는 즐겨하는 편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벌써 많은 분들이 좀 접촉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오늘 주제는 21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임기가 시작됐죠. 근데 윤미향으로 시작됐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보셨어요? 네, 어제 그러니까 극적인 한 주였죠. 월요일에 이용수 운동가가 기자회견을 네. 했고 금요일에 윤미향 당선자가 이제 의원이 된 예, 그렇게 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봤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하기 하루 전에 했죠. 그렇죠. 5월 30일부터 오늘부터죠. 오늘부터인데 어제 했잖아요. 네. 뭔가 메시지가 읽히는 거죠. 어떻게 읽으셨어요, 김평론가님은? 말로 나온 것보다는 그날 잡은 것부터 그리고 네. 국회에서 또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시간과 장소가 메시지였지 내용 자체는 네. 사실 뭐 또 별것도 없었잖아요. 내용은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라는 설명들은 자신한테 주어진 의혹들에게 붙이긴 했습니다. 네. 다 붙이긴 했는데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반박이 다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겠고, 물론 저는 어제 정도의 해명도 일단 뭐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게 네.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왜 어제 객관적 증빙 자료를 들고 한 번에 딱 하지 않고 그냥 입장 정도를 표명했느냐. 내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렇게 나서겠다, 나 더 이상 숨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기자회견이라고 정리를 저는 해봅니다. 첫째, 나 이제 국회의원 될 거다라는 거고, 둘째, 네. 사퇴 안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증빙자료, 그거는 뭐 검찰에 가서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고, 오늘은 뭐 이제 국회에 와서 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 메시지는 전달한 것 같아요. 결국은 돈 문제는 뭐 검찰 가서 해결해야죠. 그걸 뭐 언론이 알아내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용수 운동가도 처음에 뭐 돈 문제를 어떻게 해가지고 빼돌렸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던 건 아니었고, 아니, 뭘 알아야지 의혹을 제기하죠. 그렇죠. 그걸 뭐 회계 상황을 네. 본인들도 금방 설명을 못 하잖아요. 정의 그렇죠. 기억연대도. 예, 그러니까 예. 이용수 할머니 기억력이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본인들 기억도 이제 명확하게 바로 떠오를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조급하고 과도하다라는 시선들이 있던데, 근데 저는 이 현실적인 걸 봐야 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공권력이 끼어들지 않고 사실관계를 가지고 차분히 규명하고 이런 것들이 된 적이 별로 없죠. 어떻게 보면 검찰이 빨리 나서준 게 더 이상의 논란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내가 문제가 없다고 네. 생각하고 내가 진짜로 단순한 이게 회계 실수였다 그러면 네. 빨리 검찰이 국세청이 들어와서 이것 좀 빨리 회계 정리해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나는 오히려 얘기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검찰 수사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문제를 삼아왔지만 이번 건에는 검찰 수사를 또 지켜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이 검찰 수사를 부르는, 맞아요. 초래하는 맞아요. 성격이 분명히 있다. 이게 불가피하다고 저는 봐요. 바람직하진 않죠. 그렇죠. 모든 잘잘못에 검찰이 개입을 해서 검찰이 네. 정답을 내리고 아유 이거는 잘못 이거는 잘한 거 이렇게 검찰이 모든 거를 재단해 주는 게 좋은 나라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검찰의 수사를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 사안뿐만 아니라 많은 사안들이 그런 맞아요. 식으로 진행이 되어 예. 왔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 말고는 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때가 현재로서는 없다. 그렇기도 하고요. 지켜봐야 된다. 네. 우리가 돈 얘기하고 있는데 푸른 하늘님이 김수민 씨 돈 욕심 없어요. 갑자기 딱 들어오시는데
깨끗해요. 돈 욕심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그런 식으로 저 사람은 욕심이 없고 깨끗하다 이렇게 보면 조금의 흠결이 나오면 혐오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통 한국 사회 평균치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욕심 없어요? 돈 욕심이 저는 있는데 큰 욕심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 네. 그런 거예요. 특히 욕심이 우리처럼 이렇게 공적인 평론을 하는 사람들은 네. 저는 돈 욕심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저는 돈은 정말 싫어요라고 하는 사람 데리고 와보라고. 나는 그렇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 그렇습니다. 욕심은 네. 그게 잘못이 아닌 거죠. 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돈 욕심에서 룰을 깨고 반칙을 했을 때, 네. 그리고 그거를 은폐했을 때, 드러났을 때 사과하지 않을 때, 국민들은 거기에 분노하는 거지. 돈 욕심 없어요? 아유,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마 푸른 하늘 말씀은 돈을 봐가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얘기하는 평론가는 아니다. 돈 따라 여기 왔다 그렇죠. 갔다 그런 하는 건 정도의 아니다. 말씀이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한 이미지, 정직한 이미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러운 이미지로 기억해 주시는 게. 근데 구호만 남은 썩은 좌파 싫어요. 뭐 이런 이게 핵심을 새긴 얘기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예. 자, 이제 윤미향으로 시작된 21대 국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좀 본질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검찰에서 가려지는 거고. 자, 이 윤미향 사태로 시작된 21대 국회 본질적 내용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분석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태가 참 이게 좀 공교롭게 2012년 국회에도 좀 생각이 나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죠? 통합진보당 부실 내지는 부정경선 논란 때문에 이석기 의원, 김재현 의원이 굉장히 논란이 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또 국회에 대한 경례하면서 우리도 국회에 대한 경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19대 국회였죠. 이게 또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또 운동가 출신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또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고 지금 이제 윤미향 한 명의 문제로 본다면 이거 어떻게든 뭐 정리가 되든지 아니면 윤미향 씨가 어떤 그 도덕적인 명분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의원직을 거머쥐었을 때 그렇게 파워풀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는 민주당이 아닐까 싶어요. 민주당이 현재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심지어 당 내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김혜영 최고위원이라든지 이 심상치 않게 볼 문제다. 또 박용진 의원 또 이거 투명한 회계는 반드시 추구해야 될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너무 이렇게 이해찬 대표를 필두로 해서 말 함구령이 내려지고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또 뭐 할머니를 화나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윤미향 당선자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느냐. 이 우상호 의원의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글쎄요, 그냥 관망하면서 잘 지켜보자 수준도 아닌 그런 워딩들이 민주당의 중진급 그리고 지도부 사이에서 나온다는 것이 글쎄요, 민주당이 이번 국회를 좀 더 많은 의석을 얻은 만큼 굉장히 방심하지 않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좀 풀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들게 하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관련 질문이 좀 들어오네요. 마네모네님. 177석 중에 진보 꼴통이 아닌 보수적 진보도 많이 보이는데요. 바로 지금 그 김수민 평론가가 말씀하신 민주당의 대처 방식이 나눠져 있죠. 윤미향을 어떻게 처리하고 가야 되느냐. 현재로서만 놓고 보면 끌고 간다.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보다는 끌고 간다, 밀고 간다, 이거는 돌파해낸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큰 흐름은. 네. 여기에 맞서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좀 기류가 다른 의원들을 보면 이낙연, 박용진 이렇게 둘만 김혜영 최고위원은 이제 낙선했으니까. 근데 둘을 놓고 봐도 사실 거기에 맞서는 사람들끼리 응집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게 한마디로 비주류잖아요. 비주류인데 이낙연은 좀 보수에 가깝고 박용진은 진보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블럭이 민주당 내에서 뭔가 우리가 좀 다르게 해보자라고 하는 의원들끼리 또 연대가 잘 될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되는 거고 그걸 누르는 힘은 또 집단적으로 존재하니까 민주당이 좀 혁신이라든지 또 좀 더 당대 민주주의가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기미도 잘 안 보인다.
되느냐라는 게 좀 문제겠습니다. 당내 민주화가 안 된다고 보시는구나, 그거를. 그런데 그 개원 일주일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렸잖아요. 네. 그때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선언을 했어요, 민주당이. 네.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노무현의 후예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반칙과 특권 없는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열어갑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이 대목에서 민주당이 지금 내부적으로 윤미향 사태 때문에 의견들이 좀 갈리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반칙과 특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또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끼리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걸 두고 또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이런 것이 좋은 모습이죠. 근데 민주당이 과연 그랬었는가? 예, 내부의 이견을 가지고 이제 내부 총질이다. 이게 굉장히 팟캐스트라든지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댓글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지지층 사이에서 무슨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억눌러 왔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성이 현재까지 안 보이는 상황에서 또 총선에서도 압승을 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스스로 좀 옷깃을 여미고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좀 토론이 잘 안 된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활발하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토론할 때 얼굴 붉히면서 하더라도 또 어떤 안을 절충을 하고 마지막으로 타결을 할 때는 그것에 또 승복하고 당론을 정해가지고 예전에 열린우리당 때하고는 좀 달리 또 힘있게 해보자 뭐 이렇게 가면 되는데 우리는 잘못이 없고 그리고 예전에 박해봤던 어떤 민주화운동 시절이라든지 뭐 나아가서는 뭐 일제강점기 때까지 기억을 소환하는 경험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좀 그런 것들까지 더해져서 도덕적 우월감만 남아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도덕성이 있다는 거는 자신들이 비판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옳으니까 옳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을 아직 떨치지 못한 상황인데 과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러했었는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좀 깨끗한 부분이 있어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령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대중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철칙으로 있던 분이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적 수치심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정치적 수치스럽다라는 얘기. 법적인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뭔가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 그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했었는데. 그 가족들이 돈을 받았을 때도 가족들 입장은 이랬을 거예요. 뭐 우리가 대통령 또 퇴임을 했고 대가를 바라고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아니죠. 친한 기업인이 주는 거 그냥 받아서 좀 쓰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신이 정치하면서 돈을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 안 들었겠냐고. 그렇죠.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노 전 대통령 입장은 뭐였냐면 그렇다 한들 국민들이 그렇게 봐주겠냐. 대가 없이 받은 돈이라고 봐주겠냐. 그래서 그때 노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가족들한테도 화를 냈다고 하는 그 보도가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도 나왔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게 눈에 선한 게요. 버스에서 내렸거든요. 검찰청에. 그러면서 첫 마디가 기자들이 이제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면목 없는 일이죠, 국민들한테. 그 말 한마디, 첫마디 나올 때, 그게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자, 어찌됐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찌됐든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노무현의 후예들이 지금 177석 거대 야당 압승했고,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선언했어요. 윤미향 사태가 터졌어요. 말씀하신 게 두 가지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는 도덕적 우월감이 있는 정치 집단이야.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우리는 핍박받아 왔어. 지금도 핍박받고 있어. 공격당하고 있어.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죠. 이번에 민주당의 총선 승리 원인에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약하기로는 부장님은 민주당이라고 지난 총선 결과를 요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지금 사회 중견 세대로 다들 올라와 있는 그런 40대, 상태입니다. 50대들이 제일 많이 지지했으니까 부장님은 민주당, 네. 부장님은 1번. 그렇죠. 맞았어. 그 실제로 MLB 파크라든지 이런 정치 커뮤니티에도 우리 직장 상사가 민주당 찍으라 그래서 화가 나서 통합당 찍었다라고 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통합당 찍은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타난 사회 구조. 이미 중견 세대로서 힘 있는 세대로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미 그쪽으로 진출을 해 있는 상태인 것이고. 주류이고 기득권이에요. 네. 지지층들이. 그리고 예, 이제 예. 뭐 시사인에서 그 좀 심층 여론조사를 4월 18일, 19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도 보면 조국 전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월급이 한 6, 700 정도, 그러니까 가구 예. 소득이 6, 700 정도 되는 층에서 찬성이 제일 높아요. 그거 재밌네. 네. 제일 조국 장관 임명을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층은 월 가구 소득 200 미만이었습니다. 다시요, 다시. 이건 좀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 지난 9월부터 시작됐던 나라를 두 조각 냈던 조국 사태에 대해서, 자, 국민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시사인에서. 네. 심층 여론조사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지지하고 어떤 사람들이 반대하느냐를 소득 대비로 해봤다 이거죠? 네. 다시, 그러면은. 그러니까 얼마? 그 모든 소득 구간에서 예.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은 잘못했다가 더 높았어요. 참고로. 아하, 전체적으로는 잘못된 거다. 네, 전체적으로 잘 됐다가 26% 정도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나마 조금 차이를 대 보니까 네. 조국 장관 임명 긍정률이 가장 높은 층이 가구 소득 월 6, 700 정도. 재밌네. 네. 월 6, 700 정도면 우리나라 중상층 이상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중산층이라고 뭐 예, 본다면은. 예. 근데 월 200 미만인 미만. 분들이 가장 반대율이 높았습니다. 오히려 네. 그건 뭘 의미를 할까요? 그러니까- 월 200만 원 미만이면 네. 우리나라 소득 하위 계층이라고 봐야 될 그렇죠. 거고 그분들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셨네. 그렇죠. 더 박탈감을 느꼈을 거라고 보고요. 박탈감? 뭐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을 거다. 아. 조금 하나 더 하면 월 예. 700 이상이 이제 최고 구간이었는데 예. 거기서도 반대율이 높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는 좀 통합당 지지층이 원래부터 많지 않았을까. 보수적인. 보수적이니까. 예. 근데 진보 보수를 망라해서 반대율이 주로 높았던 사안이기도 한데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월 소득 500, 600, 700 요 정도 구간 좀 사는 사람들 네. 그리고 부장님들 구간 네. 이 40대, 50대 기득권층들 네. 이 계층에서 조국 장관 지지율이 제일 높았다.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물론 전반적으로는 반대했지만 상대적으로 어디가 높았는가를 그렇습니다. 분석해봤더니 그분들이었었다. 네. 그래서 아하. 민주당은 예. 비주류가 아니라 신주류다. 예. 라고 정리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그리고 뭐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을 때 조 전 장관 사태 때 특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지만 사실은 조 전 장관 또 검찰 수사에서 특혜를 많이 받습니다. 정경심 씨 덕분에 포토라인에 피의자 세우는 게 없어졌어요. 기자들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네. 예, 예. 그 덕을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거의 명백하게 죄가 보이는 사람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거의 100% 구속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처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검찰 수사를 받기는 대대적으로 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서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특혜들을 또 다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정서의 문제는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핍박받고 있고 예전에 그 구세력들이 돌아왔다라고 가볍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작년까지는 통했다 치더라도 이제 180석 의석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이 네.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나갈 거냐. 그러니까 저는 주류가 주류답지 못할 때 스스로 주류 의식이 없을 때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류가 오만을 부리는 것도 위험하지만 주류가 비주류인 척하는 건 더 위험하다. 김수민 평론가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시민단체를 하고 운동권 활동을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고 주류가 되고 기득권층이 됐는데 여전히 핍박받고 있는다, 공격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국민들한테 지지받지 못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류가 된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네요. 예. 푸른 하늘님이 86세대가 뭔가요?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이거는 86세대는 우리가 보통 386 세대들이라고 그러니까 80년대 80년대 대학교를 저희 세대예요, 저희 세대. 근데 지금 이제 586 아저씨 세대들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우리 사회에 기득권층이 된 세대들을 그냥 정치적으로 보통 86세대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저는 50대인 분들을 86세대하고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그건 하고요. 또 나이하고는 다른 거죠. 예,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사실 그때는 대학 진학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세대라도 대학을 가신 분들과 안 가신 분들의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그래서 86세대는 단순히 어떤 연령을 가지고 가리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의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면서 또 좀 점차 주류화된 그런 좀 특정한 부류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홍용님께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소득 차이에 따라 다르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는 질문을 해오셨어요.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분석을 한 거는 전체적으로 조국 사태도 그렇고 윤미향 사태도 그렇고 옳고 그름의 문제, 위선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분노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조국 장관 부부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존재를 하고 윤미향 잘못 없다라고 옹호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분들이 누군가를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 의외로 좀 사는 사람들, 직급이 높은 사람들, 이 사회 기득권층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 그런 분들이 또 정치적으로는 86세대를 지지하는 그룹이더라.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네, 비교적 경향적인 걸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김홍용님한테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김홍용님 보시기에. 뭐 거기 쓰신 것만 봐서는 예. 뭐 확실한 구체적인 깊은 뜻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좀 설명이 됐다라고 봅니다.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립시다. 그래야지 좀 설명이 될 것 같아. 조국 임명 강행 잘못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0%가 나온 당이 있어요. 네, 열린우리당. 시사인 조사에서 잘못됐다 0%, 잘했다가 한 90% 정도가 열린민주당 지지층.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라고 지금 국회의원 3명이죠. 그렇죠. 비례대표 3명이죠. 최강욱 대표하고 국회의원 딱 3명이 있는 이른바 친조국 정당이죠. 그리고 아예 그냥 내놓은 게 그렇게 그러고선 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은 범여권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은 그 시사인 조사를 제가 토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예. 조국 전 장관 임명 긍정이 25점 몇 %,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4분의 나왔어요. 1이었어요. 예. 근데 민주당을 지난 총선에서 투표한 지역구에서 찍은 사람은 2분의 1이었거든요. 49.9%. 그러니까 이제 50% 득표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리고 이제 득표했다고. 시사인 조사에서 통합당이 왜 졌고 민주당이 왜 이겼냐,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했을 때 응답자의 4분의 1가량이 통합당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해서 그러니까 25%, 6%에 불과했고 민주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도 반 정도는 조 전 장관 임명은 잘못됐고 그다음 내가 민주당을 찍었던 거는 통합당이 싫어서 찍었어.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민주당 전적으로 지지해라고 하는 분들은 4분의 1 정도라고 봤을 때 열린민주당 지지율은 그 정도 다는 안 되지만 그 내부에 있는 핵심이다. 네, 네. 예,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도 하나로 묶어서 볼 수는 없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그냥 찍은 본당을 찍은 사람들은 좀 섞여 있는데 열린민주당은 일색이다. 일색이다. 네, 자제히 강한 강성 지지층들이 모여 있다. 보시면 정리를 좀 하면 범여권 우리가 190석이라고 지금 싹쓸이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범여권을 지지를 했던 모든 지지층들이 일사불란하게 지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들여다보면은 민주당 지지자의 한 절반 정도는 조국 사태든 윤미향 사태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좀 그러고들 계세요. 네. 그 중에서도 열린우리당 지지층들은 열린민주당 죄송합니다. 열린민주당 지지층들은 일사불란하게 조국도 잘못한 게 없고 윤미향도 잘못한 게 없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네. 요 대목은 좀 걱정스러워요. 어떻게 보세요? 이분들이 계속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어떤 한 축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도 훗날 태극기 부대가 되는 사람들. 네. 예, 근데 오히려 그 층들이 열린민주당이 좀 쏠려 있고 그럼 민주당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그 좀 조정도 해가면서 또 자기 지지층이 그 단일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이쪽 저쪽을 고루 좀 토론도 해가면서 대변하려고 하는 강성분자들은 따로 나갔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해보자라고 간다면 저는 열린민주당이 따로 있는 게 민주당한테도 득이 될 거다. 네.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잘못되면은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응집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무슨 경선한다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입김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그 갖고 있는 표에 비해서 더 클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내가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건 아니야.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아니지. 라고 했던 사람들은 좀 응집력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면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김두관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 열린민주당이랑 통합해야 된다. 예. 라고 승부수를 던졌어요. 맞아요. 예, 예. 그것은 핵심 지지층의 마음을 사야지 자신이 당 내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잠깐만요. 요 대목에서 제 질문 하나.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핵심 세력들이 친문 세력이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죠. 그렇죠. 민주당의 핵심은 친문 아니에요. 친문의 마음을 열어야 당대표도 되는 거고 또 중요한 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네. 대선 후보도 결국 친문들이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의 핵심 세력인 친문 세력하고 소위 열린민주당의 핵심 세력인 친문 세력하고 달라요? 그렇게 다른 점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론조사나 이런 사안별로 반응들이 이렇게 온도차가 다를까 모르겠어요. 네. 그게 좀 궁금해요.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고 또 예. 통합당 싫어서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합쳐져서 여러 성향들이 섞여 있다면 열린민주당은 이제 굉장히 순도 높은 쪽만 들어가 있으니까 양쪽 지지층 간의 의견 분포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런 네.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지형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몬드님 보내주신 글을 보니까 측근들 비리 의혹이 터지는데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서 좌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좌절감을 또 표현을 해주신 분이 좀 있고 마네모네님은 물이 서서히 스며들면서 바위도 금이 가고 쪼개집니다. 뭐 이래서 이제 뭐 오래 못 갑니다. 또 이렇게 얘기 또 전망들을 하시네요. 이런 의견들을 좀 갖고 계시네. 자, 궁금한 거는 검찰 수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윤미향 당선자 이제 국회의원이죠. 네. 국회의원. 윤미향 의원. 의원님 어떻게 될 거냐고 김수민 평론가한테 물어보는 건 너무 무책임하죠. 검사도 아닌데 뭐. 네. 그죠? 네, 그거는 뭐 우리가 저 대답할 문제가 아닌데 전망은 가능한 것 같아요. 첫째. 어떻게 될 건가의 질문 중에 이런 게 좀 있어요. 윤미향 의원 체포해서 수사하는 게 가능할 거냐, 혹시. 그래서 이게 결과가 의원직을 상실할까? 이 문제하고 강제적으로. 그리고 공수처 뜬다 그러는데 공수처 그러는데 공수처는 혹시 수사할래나?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난무하는 질문들이 네. 있는데 그 팩트 체크는 좀 한번 좀 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윤미향 의원 체포.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죠. 그래서 회기가 열리는 동안에는 체포되지 않는다. 체포하려면 체포 동의안을 표결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상당수의 의원만 반대를 해줘도 회기가 언제 시작하죠? 회기가 6월 5일부터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개원 즉시 개원하고 일주일 뒤로 돼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면 5월 6일 뭐 아니면 5월 7일일 텐데. 네. 자,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불체포 특권 뒤로 숨을 수 있는 거죠? 회기가 열릴 때는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회기가 없을 때 그럼 만약에 체포를 할 수 있느냐 예. 했을 때 요거는 뭐 수사를 해봐야 체포를 할 만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사실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소환을 굉장히 서두르거나 체포까지 불사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일도 없죠. 예, 그 검찰 입장에서 윤미향 의원을 체포하려고까지 할까? 그럴 뭐 네. 이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수사는 엄정하게 하더라도 뭐 체포까지는 가질 가능성은 저는 아직까지 현재 나온 혐의만 봤을 때 무슨 굉장히 강력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리고 자금 흐름이나 이거는 좀 추적을 해보면 또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뭐 검찰이 체포까지 비회기 기간 체포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검찰 안팎에 검찰을 잘 아는 뭐 검찰 출신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건은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돈의 흐름처럼 알기 쉬운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뭐 계좌 추적해가지고서는 해가지고 증빙 내세요 해서 딱 맞춰보면 답 나오는 건데. 그렇죠. 네. 또 검찰 입장에서도 드라이하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그렇죠. 거라서 예. 체포까지는 좀 안 가지 그럴 일은 않을까 없다. 싶어요. 그리고 본인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네, 검찰이 부르면 나가겠다. 소환에 불응하면 본인이 정치적 손해를 볼 거기 때문에. 예, 맞아요. 저는 윤미향 의원도 제때 나갈 거라고 일단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시점이에요. 궁금한 그렇죠. 거는. 자, 이제 회기가 시작되는 5월 6일이 됐든 7일이 됐든 그 전에 검찰이 소환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이후에 할 거냐. 물론 이제 뭐 계좌 추적 결과라든지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해. 네. 좀 다르죠. 정치적 뉘앙스가. 그죠? 네, 회기 전에 6월 초에 하기에도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그렇게 소환을
빨리 서두르지 않을 수 있겠다, 검찰에서도. 아. 네, 그렇게 봅니다. 그 전에 민주당이 정무적 판단으로 제명 조치 같은 거 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보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아니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요. 그냥?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패턴이나 예. 이 대처하는 반응을 보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걸로 중론이 모아졌기 때문에 괜히 이제 잘라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전에 이제 비슷한 사례로 손혜원 의원 네. 있었죠. 2019년 초에. 예. 그때도 뭐 당을 나가라고 권고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본인이 자진해서 나갔었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나 의원 일부에서는 손혜원 의원을 그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하거나 하지는 예. 않을 것이다. 제명을 할 것 같지 않다라는 전망은 뭐건 합리적인 전망이기는 한데 이 당도 이 여론의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게 네. 될 경우에는 손혜원 케이스처럼 자진 탈당 권유라든지 네. 아니면 양정숙 당선자 신분처럼 부동산 투기 이런 문제 나오고 돈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뭐 스스로 제명해 해달라든지 이런 좀 뭐 없을까? 자진 탈당 권유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건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손혜원 의원도 공식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뒤로 다 네. 이렇게 이게 조율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하는 모양새로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하고 그때 그 저 원내대표가 옆에서 딱 네. 가서 그 호위무사처럼 근데 기자회견에도 아마 서줬잖아. 윤미향 의원이 탈당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잠깐만요. 탈당이 아니고 안 되겠죠? 탈당이 아니고 탈당이 안 되구나. 비례대표라서. 그 비례대표라 자진 탈당은 안 되겠군요. 탈당하면은 배지가 떨어지네. 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민주- 제명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제명을 하지 않는다면, 근데 예, 또 부담감을 느낀다면은 당원권을 좀 정지를 당원권 시킨다거나 정지라는 이 제3의 방법이 있죠.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여론의 추이를 보겠죠. 당연히 보겠지요. 여론, 네. 기자회견 보고 이제 검찰 소환 조사 앞두고 해서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당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혹시요, 질문 중에 그런 게 좀 들어왔었어요. 7월 달에 공수처 뜨면은 공수처가 수사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거 있는데, 네. 그거는 아니죠. 노우죠, 답이. 공수처는 그 사람이 공직자이던 시절에 했었던 행위를 가지고 수사를 예, 합니다. 지금은 공직자니까 국회의원 300명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거는 법에는 맞는데, 이제 뜨더라도 공수처가 출범한다면, 이 시민단체 활동은 민간인 시절이니까 이때 그렇죠.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일은 네. 없다. 오히려 전직 공직자인데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럴 때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윤미향 당선자는 그 문제가 된 행위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공직이 아니었을 때이기 때문에 네. 공수처 수사로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칵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선거도 없는데 굳이 여론 눈치 안 볼 듯 싶네요. 이래서 저희가 하는 전망에 대해서 틀렸다고 그러시네요. 우리는 민주당이 그래도 공당이니까 여론의 추이를 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선거가 없어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시네요. 이런 의견들도 많네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윤미향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사실은 사퇴해라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기는 해요. 네. 있어요. 지금도 좀 많잖아요. 네. 예. 지금 뭐 그 뒤로 점점점 댓글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민주당만 오랜 시간 지지하셨대요. 예. 미드나잇 레인이에요?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바이올렛 레인. 미드나잇 바이올렛 레인이라는 분입니다. 낭만적인 아이디어. 예, 아주 낭만적인 닉네임을 갖고 계시네요. 네. 민주당만 오랜 시간 지지를 했는데 이것이 좌파의 민낯입니다. 역시 이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실망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예. 법의 심판을 받느냐 아니냐는 뭐 가려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지켜보자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뭐 이용수 운동가의 배우설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말리지는 않을지언정 합세를 하거나 이런 태도로 나오고 있는 것도 친일 프레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의원들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왔었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미드나잇 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해찬 대표가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찬 대표를 필두로 해서 이 친문 이 의원들이 윤미향 의원을 이렇게 옹호하고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불만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옹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용수 운동가에 대한 공격의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 추가 가해, 2차 가해를 맞아요. 하는 것이 맞아요. 가장 큰 문제다. 예. 공당으로서 우리 편을 보호하려고 네. 우리 편을 옹호하려니까 우리 네. 편을 공격했던 이용수 선생을 뭐 역공할 수밖에 없겠죠.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옹호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제 운동가 간의 이견으로 받아들이고 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중지를 모아보자. 그리고 이용수 운동가도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을 했었고 이용수 운동가 주변 사람들의 민주당 당원들이 득식을 해요. 그 맞아요. 예, 그러면 같은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아니 저 네. 이용수 할머니 수양딸 있잖아요. 네. 그 재밌는 얘기를 하셨더만 우리 어머니 이용수님은 변희재도 못 말리는 문바였었다고 그래요. 네네. 네. 그리고 그분 페이스북을 제가 수양 따님에 해당하는 그분 예. 페이스북에도 가봤는데 한마디로 내가 미쳤다고 핑크당 지지하냐.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 성향은 오히려 민주당 쪽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자기 지지자를 발로 차는 행위를 하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중재를 하거나 이럴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역공을 하는 게 문제라는 네. 게 우리 그 김수민 평론가님의 지금 평가세요. 예. 댓글 중에 요거 좀 정확하게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재발님이시죠? 예. 윤미향 씨 집에 현금만 1억 있었다고 공직 신고한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데, 현금이 있었던 분은 윤미향 의원이 아니고 같이 당선됐던 이규민 의원이 네. 이번 총선 말고 지난 총선, 4년 전 총선 때 재산 신고를 했는데 현금 1억을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예금이 아니고 지폐 현물 1억 원이었어요. 네네.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집에다가. 네. 그래서 야 어떻게 아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현금 1억을 5만 원권, 만 원권으로 집에다가 놔두냐라는 게 그때도 화제가 됐었는데 윤미향 의원이 집에 현금 1억 있었던 건 이번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규민 의원하고 윤미향 의원하고 좀 혼돈하신 거 아닌가 싶긴 해요. 네. 그죠? 윤미향 의원은 이제 뭐 주택 거래를 하는데 다 현금을 썼다더라. 네, 좀 예, 그게 논란이 되고 조금 있는 이상하긴 거예요. 하다. 이 예. 얘기는 나오고 있죠. 예, 윤미향 의원 일가가 93년부터 2012년까지 5채의 집을 샀는데 네. 그거를 다 합쳐서 봤을 때 근저당 설정 흔적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얘기는 대출이 제로였다는 얘기고 네. 모든 돈을 전부 다 현금으로 먼저 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그 현금 흐름을 밝혀라라고 검찰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끼어들어온 이규민 의원이 4년 전 현금 실물 1억 신고했던 거 그게 논란이 됐던 건데 그거하고 좀 이렇게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안재발님께서 이제 그렇군요. 예. 정정 감사합니다. 네네. 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예. 저희 원일이 TV 그 전에 에피소드들 이렇게 다시 이렇게 거쳐서 보시면은 네.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을 겁니다. 예. 우리는 그냥 팩트만. 네. 뭐 우리는 팩트원이니까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아까 그 민주당의 대처 능력이 결국은 이게 거대 여당이 되다 보니까 잘 이게 통제가 안 된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하셨는데 통제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너무 통제가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너무 통제하려고 네. 된다. 지금쯤이면 의원들끼리 좀 백가쟁명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아니 입 다물라 그랬잖아요. 함구령 내렸잖아. 근데 다물라고 해서 다물고 있는 건 뭡니까? 아니, 지금까지의 어떤 여당이든 간에 야당이 또 마찬가지지만 내부에 소장파도 있고 예.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나는 이해찬 당대표가 함구령 내리고 개별 의원들 입 다물라 그랬으니까 네. 입을 싹 다물길래 당대표 말을 잘 듣는구나. 네. 리더십이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그러시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고 있느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때 과거에 그때는 막 너무 산발적으로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고 당론 정리 안 되고 엉망진창이었잖아요. 108번네. 네. 초선 의원이 108명이었는데 그렇죠. 이른바 108번 탄도리들이 네. 108명이었어요. 네. 153명 중에. 네. 그랬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 덕분에 배지 달고 들어온 108명의 초선 의원들이 별명이 108번뇌가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108명이 108가지 의견을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거든. 근데 그게 없다 이번엔.
그러니까 좀 문제가 노무현 정부 때나 열린우리당 때 있었던 거 거꾸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역으로 편향이 생긴 거 아닌가.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기를 좀 부끄럽게 여기고 이게 아니라 얼굴에 철판 쓰고 우리 핍박받는 비주류다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냥 막 맞서는 그런 형식의 정치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안에서 토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보다는 야 열린우리당 때 우리 각자 놀다가 망했잖아 이제 다 닥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너무 거꾸로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글쎄요 문재인 정부나 현재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의 후예인가라는 점에서 좀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열어가는 노무현의 후예들이라고 규정했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보통 포스트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전 세대의 것을 계승하면서 또 전 세대가 갖고 있었던 혁신적인 것을 혁신을 한 번 더 혁신한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포스트가 아니라 역 노무현 시대가 아닌가 오히려 노무현의 방향을 거슬러 가는 그것이 지금 민주당 윤미향 논란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너무 잠잠하게 그리고 좀 그나마 이견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익명을 요청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뭐 어떤 모 의원은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의견을 물으면은 내 이름 쓰지 말아달라 그러거든요. 이럴 때는. 그래서 지금 그 미드나잇님이 그 김수민 평론가님 하신 얘기를 쭉 정리를 하면서 한마디로 민주당은 독재 정치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독재라는 게 과거처럼 뭐 군사 독재라는 게 아니라 당의 이견을 활발하게 하지 않고 입을 이렇게 콱 막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같이 걱정을 좀 해주시네. 예. 큐브님은 기자님 알면서 모르는 척 하하하 들켰나? 아닌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뭐 알면서 모르는 척 했나 봐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민주당의 대응 방식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민주당이 다양한 의견들, 합리적인 의견들을 찍어 누르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에이구 참 이런 상황이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계셨으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측근들이었다면 뭐 네가 그런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안 보겠나? 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불만이 없겠냐? 그걸로 설득이 되겠냐? 맞을 때는 제대로 맞고 그렇게 가야 된다. 뭐 이런 뭐 이거는 제가 무리한 추정이 아니라 그분의 정치 스타일, 정치 역정들을 돌아보면 그렇게 했을 거라. 좀 아쉬워요. 지금 많이 좀 속이 좁은 거 아닌가. 의석은 훨씬 늘어났는데. 훨씬 늘어났는데. 그런 점들이 좀 안타깝죠. 오히려 좀 의석 수를 좀 적당히 좀 얻었으면은, 야, 이거 국민들한테 이거 어떻게 보일까 좀 막 고민도 막 하고, 이거 지금 이대로 그냥 끌고 가는 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할 텐데 이게 의석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걱정들을 안 해, 고민을 안 한다는 느낌을 국민들한테 주고 있다라는 말씀. 좋습니다. 소품집님, 양정숙 의원은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양정숙 의원이 왜 억울하다고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윤미향은 이렇게 지켜주는데 양정숙은 왜 지켜주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왜 안 지켜줬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양정숙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게 드러나 버린 것들이 있었죠. 그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뭐 더 수사를 해보거나 하지 않더라도 문제다라고 명확하게 찝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그게 좀 다르긴 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양정숙 당선자는 의원은 그 정수장학회하고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라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것도 두 번째 원인으로 하나 더 붙어서 우리 편이 아니다. 저 사람은 윤미향은 우리 편이지만 학생운동했고 우리 쪽의 사람이었는데 양정숙은 아닌데 우리가 잘못 받아줘가지고 튕겨냈다. 쟤는 누구 편이 아니었는데 부동산 투기를 했어. 그러니까 자른 거고. 요번에 정의연 이용수 논란 때 등장했던 이름 중에 가자 평화인권당의 최용상 씨라고 있어요. 거기도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노리다가 잘렸는데 그때도 뭐 잘릴 때 뭐 박근혜랑 뭐 사진을 같이 찍었느니 이런 걸로 이제 잘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빨리 떨쳐버린 그런 측면이 분명히 보인다라고 하는 거겠죠. 설명이 좀 되셨을 것 같네요. 양정숙 당선자 시절에 제명당한 거는 표면적으로 명분은 부동산 투기잖아 그러면서 잘라냈는데 사실은 정수장학회에다 몸담았던 그 전력 때문에 알고 봤더니 우리 편 아니었어? 아웃
이렇게 된 거다 이거죠? 저는 두 개가 다 결합돼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미향하고 조국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뭐예요? 윤미향을 떨궈내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민주당 열성 지지층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히 반 이재명 친 문재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시 정확하게 반 이재명 친문재인 네. 친문 세력 중에 나는 이재명하고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 불구대천 원수 세력들이 분명히 있죠. 네. 이쪽 세력은 이제 특히 시민사회 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쟤네들이 오히려 노무현을 죽였어. 저 구좌파들이 죽였어라고 하는. 혹시 이 운동권 시절에 그 NL 계열들이 그쪽 네. 시민단체하고 이쪽 친문 세력들이고 이재명 지사 쪽은 NL 계열이 아니라 PD 계열이었고 그랬던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극문 계열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인터넷에서는 이제 문꿀 오소리라는 문골 오소리 네, 예, 많이 문꿀 들어봤어요. 오소리는 이제 NLPD 다 싫어해요. 아, 다 싫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쪽도 NL 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동부랑 연관이 있다. 경기동부니까. 그래서 이재명, 윤미향, 이규민이 다 경기동부 쪽이다. 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그러니까 조국은 그쪽에서 이제 선골로 인정이 됐다면 예. 윤미향, 이재명 이쪽은 아니다. 괜히 우리한테 부담만 되는 존재들이고 나중에 문 대통령님 뒤통수 칠 놈들이다. 육두품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육두품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차마 조금- 그 얘기는 못했는데. 네, 조금 범위가 좁은 얘기긴 하지만 그쪽 진영 중에도 일부는 네. 그러니까 윤미향하고 조국을 차별 대우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네. 결국은 이재명 걔가 사고 친 거다. 그런 풀어내야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가 그 네, 배경이 그런 식으로 그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재명, 이규민, 윤미향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네. 이재명 걔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단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이게 이재명 걔가 사고를 쳐서 우리 당에 부담을 주니 이거를 쳐내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왔었는데 네. 그거는 싹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럴 상황도 아닌 그 것 같아요. 지지층은 이제 인터넷에서 계속 활동을 여전히 하고 계속 있으니까 그러고 있다 보통 이 이거죠. 지지층이 윤미향 씨한테 불리한 과거의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트위터에서 또 예. 배포를 하고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이번 사태의 숨은 주역들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예. 푸른 하는 일. 말장난 하기 싫고 돈을 훔쳤는데 국회의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예, 예. 아직 검찰에서 확인된 게 없으니까. 그죠? 우리도 요거는 단정할 수 뭐 없는 심증은 있다 거지. 치더라도 네, 이거는 뭐 이게 진실이 중요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단정을 빨리 지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예.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 있는 그 방해물만 없애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빨리 결론을 낼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보는 예, 겁니다. 근데 뭐를 요구하시는지는 알겠어요. 네.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건지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충분히 감지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사태를 바라봐야 되니까 네. 돈 문제는 검찰에서 해줄 거다. 그리고 그 정도에는 우리가 또 검찰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위안부 운동의 노선의 예, 노선. 문제였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용수 운동가에 대한 그 음해들 마치 누가 회견문을 대신 써줬고 배후에 누가 있고 잊지 않고서야 저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동안에 위안부 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피해자다움이라고 그 성폭력 사건 때 맞아요. 예, 왜 예. 피해자가 그날 피해 다음 날 예를 들면 웃고 다녔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 이건 예. 피해자가 아니야 이렇게 몰아가듯이 마치 이 피해자 운동가들은 이제 본인이 받은 충격이나 이런 게 심하고 아주 불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활동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다가 그리고 활동가들 입장에서도 나는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으니까 나는 오라 네. 이렇게 했다가 자기의 생각과 다른 피해자의 행동이 나왔을 때 거칠게 쳐버리고 정말 제가 오늘은 차마 말로 담을 수 없는 뭐 이상한 극언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까지 막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런 속에서 사실 위안부 문제하면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했던 문제인데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너무 없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맞아요. 예. 내부의 피해자 분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예, 그것을 이제 이용수 운동가도 계속 쭉 뭐 최근에 윤미향 의원이 국회로 가면서 정계 진출하면서 갑자기 화가 난 게 아니라 네.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쌓여왔던 것이 이제
임계점을 넘은 거거든요. 그런 위안부 운동의 노선의 문제만 해도 상당히 심각하고 네. 사람이 얼마나 자신이 정의 쪽이라는 것을 자임하는 게 위험한가, 성찰 없는 정의라는 것이 정의인가라고 하는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지점을 던져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성찰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어제 윤미향 당선자도 성찰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을 했고 네. 조국 전 장관은 성찰을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성찰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사람 말이 잘 안 믿겨요. 현실적으로. 그게 성찰이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쓰일 때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성찰이 꼭 불법을 했거나 딱 깨놓고 비윤리적인 걸 했을 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올바르게 산 사람도 성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성찰이라는 단어가 내가 잘못은 없습니다. 예, 내 예, 자신을 예, 돌아보긴 할 맞아요. 텐데 예. 잘못은 없습니다라고 할 내가 때에 장관을 수행하는데 내가 국회의원을 하는데 네. 까지 안 될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때 네. 성찰을 딱 들이대니까 그렇죠. 성찰이란 단어의 뉘앙스가 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자숙이나 근신은 예. 하기 싫고 맞아요. 곧 예. 밑단계 정도. 그렇다고 내가 나는 다 잘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성찰하겠다. 예, 그 모호한 지점에 성찰이라는 단어가 그런 식으로 쓰이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네. 사퇴하기 싫을 때 성찰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나 사퇴하기는 싫거든요. 그럴 때 많은 말이 성찰하겠습니다. 거취를 그래서. 바꿀 수는 없다. 나 돌아보겠다. 예. 누가 저기 우리 기분 좀 푸세요. 네. 근데 내가 거취를 네.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 저 이런 뜻이죠. 애청자 중에 누가 당신 앵커 그만둬 그러면 제가 네. 성찰하겠습니다. 딱 그러고 그렇죠. 그만둘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시간이 다 돼서 벌써 다 얘기를 됐나요? 하다 보니까 훌쩍 지나가는데 이 얘기는 내가 좀 꼭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사실은 미리 준비한 질문이 좀 하나 있어요. 네. 이런 민주당 분위기와 이런 윤미향 사태를 거치면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저기 친일 화두가 네네. 국회 열리자마자 지금 매번 친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네. 백선엽 장군 국립묘지 못 간다. 네. 친일 흔적이 있다. 이 얘기하고 국립묘지에서 묘 파낸다며요. 파묘. 네네. 이거 흐름이 뭡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보다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꾸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정의로우니까 정의롭다. 정의로운 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입증에 자꾸 매달리는 모습들을 이제 비주류인 척하는 신주류 민주당이 좀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꾸 역사를 소재로 끌어오는 측면이 대단히 강하거든요. 저로서도 신물을 느끼는 것은 저도 굉장히 이제 친일 과거사 청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저도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도 특히 20대 대학생 때는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오늘 어떻게 살 거냐 하고 하는 문제에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꾸 어제의 문제를 끌고 오는, 그리고 해결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해결해 놓든지, 그럼 백선엽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면 진작부터 가이드라인 다 바꿔가지고 국립묘지로 못 들어가게 하든지, 근데 항상 들이닥쳐가지고 또 꺼내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백선엽이 현충원으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항상 문제가 개혁을 진짜 진정한 개혁을 하려면 일반적인 개혁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딱 겨냥한 개혁이 아니라 원칙을 딱딱딱 굵은 선들을 쳐주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럼 백선엽은 어떻게 할 거냐, 김원봉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변화되는 게 없을 거다.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논란은 일었지만 지금 그렇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렇다고 독립운동가를 국가적으로 제대로 인정을 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오히려 먼지만 계속 자욱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당이 또 김종인 비대위가 뭐 독일 기독민주연합 얘기 꺼내고 하면서 개혁적 자본주의 비전을 슬슬 꺼낼 기미가 있긴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근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특히 경제정책에서 딱히 진보적이라고 할 건덕지도 별로 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이라든지 재벌하고도 굉장히 타협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을 묻어두고 우리는 독립군의 후예고 저쪽은 친일이다. 이걸로 문제를 자꾸 몰아가기 위해서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또 이렇게 되고 제대로 정리 안 됐다 나중에 또 하다 안 되면 또 꼭 빼내듯이 쓰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김수민 씨가 이렇게 쫙 설명을 해주시는 과정에 정말 촌철살인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수준 높으시네. 딱딱 정리가 되네요. 아이템 좋네. 친일 프레임.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친일 프레임으로 그렇게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채팅창에 예. 김수민 씨도 NL이십니까? CA였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어요. 저는 NLCA 세대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NL은 있었는데 CA는 없었고요. 예, CA는 예. 80년대 저희가 정도의 80년대 세대입니다. 대학을 다녔던 저희 세대나 돼야 NL이냐 PD냐 네. CA냐 CA는 네. 재헌의회라고 해서 조금 더 강경하고 친북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막 그랬었는데. CA는 친북은 아니고 나중에 PD 계열로 좀 이어지는데 좀 사회주의 쪽이었죠. 오히려 우리보다 네. 더 잘하네. 네. 그래서 저는 자, 그런 참고로 세대가 이제 아니라는 점. 저는 예. NL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예전부터. 그 문제의식이 이제 관제민족주의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제민족주의가 뭐냐 했을 때 이제 국가가 나서가지고 민족 간의 단결 얘기하면서 역사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거고, 관제민족주의가 한국에 두 개가 있어요, 크게. 한 가지가 뭐에서 나타났느냐?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로 맞아요. 나타난 겁니다. 예. 이 역사 해석의 애국주의, 박근혜식 애국주의, 네, 박정희식 역사 애국주의. 해석의 다양성들을 다 가지를 치고 국가가 인정하는 그 역사관으로 삼겠다. 요거 하나만 네. 배워 딱 이랬던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관에서는 백선엽은 전쟁 영웅, 호국의 그 영웅. 장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요번에 지금 문재인 정부로 그 권력과 이게 교체가 되면서 또 관제민족주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기서 또 역사의 틀을 만들어내고, 똑같은 관제민족주의인데 네. 박근혜 때는 그 반공이 주가 됐었고, 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의 관제민족주의의 화두는 친일이고 반일이고, 네네. 이런 프레임 전쟁으로 가면 이건 역사가 아니에요. 그 백선엽이라는 인물은 좀 저는 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한국전쟁 당시 시점이면 백선엽이 더 싫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간도특설대 하면서 같은 민족은 밟아놓고 또 한국전쟁 하면서 같은 민족을 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관점에서는 이제 북한이나 남한이나 뭐 도찐 개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북한이 쳐내려왔을 때 서울에서 야구를 보던 시민들이 피난을 안 가는, 네, 그놈이나 저놈이나 이승만이나 김일성이나. 근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북한은 솔직히 전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인 건 맞거든요. 이게 제가 좌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북한은 확실하게 독재 체제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백선엽 같은 사람 또 공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파묘가 어쩌니 아니면 현충원이 어쩌니 이런 식으로. 저는 차라리 백선엽이나 그 집안에서 결단을 내려서 나 아예 그냥 현충원 안 갈게. 우리 집안 선산에다 묻어줘. 아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서울 저 동작동 현충원이니 뭐 대전 현충원이니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 됐다. 나 내가 마지막 전투를 했던 대구로 갈란다. 이렇게 말씀. 현충원을 둘러싸고 있는 양쪽의 입장이 둘 다 국가주의적인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와 같은 비슷한 발상을 문재인 정부 또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국가주의, 친일 프레임, 반공 프레임. 자, 이게 내가 우리처럼 반공 교육을 받고 나와서 80년대를 거친 그런 586 세대하고 우리 김수미 평론가하고 내가 얘기를 이래 듣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확실하게 그게 좀 세대 차이가 좀 있네요. 이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시리즈라도 이 친일 문제, 역사 문제는 한번 시청자들하고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좀 시리즈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원일이 TV 김수민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 좀 됐습니다.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많은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일일이 다 소개드리지 못한 점 사과를 좀 드리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많이 댓글 소개해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군요. 아니요. 우리 원래 1시간만 하기로 예고가 돼 있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수민 씨하고 저희하고 세대와 이 이념을 좀 뛰어넘어서 이런 좀 담대한 공론의 장으로 계속 좀 이 프로그램을 좀 이끌어 가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예, 합리와 균형과 이 역사 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가는 게 좋은 것인가.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혹시 저의 의견을 좀 자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들은 맞아요. 네. 제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가 예. 있습니다. 저 그거 많이 들어요. 네. 계속 들으면서 공부 많이 하게 돼요. 예. 김수민의 뉴스 밑장. 뉴스 밑장이라고 이라고 하는- 예, 김수민의 뉴스 밑장을 들으시면은 지역주의, 국가주의 이런 이념과 사상에 대한 이 정리들을 아주 길고 아주 심도 있게 정리가 너무 많이 잘 돼 있어. 나 그래서 저 그거 네. 가지고 들으면서 공부 많이 하는 사실 저나 다른 출연자들이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좌파만을 위한 방송을 하진 않습니다. 네, 네. 예, 그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한번 궁금하시면 예, 방문을 한번 유튜브에도 또 올라와 올려주세요. 있으니까요. 예, 올려주시고 예, 무엇보다도 원일이 TV에 자주 나오셔서 이런 얘기들 우리가 같이 좀 건전한 토론을 좀 자주 좀 해보시자고요. 네. 예, 좌와 우가 균형이 맞춰야 새가 난다며요. 그렇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말. 예. 그리고 이제 좌와 우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네, 자꾸 서로 업그레이드 돼서 네, 좌와 우도 내용이 바뀔 수 있거든요. 나중에 가면. 네. 과거의 역사를 자꾸 나한테 유리하게끔 짜맞춰서 이거를 이걸 하려다 보니까 무리수가 되고 국민들이 불행해진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아쉽지만 김수민과 함께한 라이브 생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